네, 블록체인 나우 글로벌의 크립토 캐스터들과 현재 핫한 이슈들 모아서 모두 살펴보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종훈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본격적인 이슈들, 소식들 어떤 것들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코인 가격들 먼저 살펴봐야겠죠?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도미넌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41.1%고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20%가 넘어섰습니다. 현재 20.9%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 몇 시간 만에 54,000달러까지 급락한 이후 전날부터 반등해서 57,0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약 9%를 무너뜨린 지난 금요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다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는 11월 초 사상 최고치 기록 이후에 모멘텀을 잃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연말까지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0.98% 하락했고요. 일주일 전 같은 날 대비는 0.39%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57,374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전일 대비 5%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 7.49% 오르면서 현재 가격 4,665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어 3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전일 대비 0.77%, 또 전주 대비는 5.59% 올라주면서 626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3% 올라주면서 현재 200불대 다시 가격 회복해줬는데요. 현재 210불에 거래됐지만 지난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는 여전히 5% 가까이 가격 하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에 에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59%, 일주일 전 대비는 무려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썬데이 스왑, 디파이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상승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에이다 가격 1불 5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7위에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54%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는 5.89%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우선 1달러대는 다시 회복해주면서 1불 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의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9위의 폴카닷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 가까이 회복해줬습니다. 연말까지 파라체인 업데이트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 10월 달부터 가격 상승이 쭉 일어났었죠. 현재 폴카닷 38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도지코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21% 상승했고요. 전주 대비는 여전히 3.38%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0.2센트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 원화 마켓을 통한 원화 가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45% 하락하면서 현재 7,1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빨간불 켜내면서 4%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600만 원 고지까지 갔다가 다시 570만 원대 부근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전일 대비 상승폭 순위 높은 코인들도 살펴봐야겠죠. 스택스가 현재 23%의 상승률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300원대 거래되고 있고 이어서 무비블록, 메타디움, 알파쿼크 등등 국내 코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시황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아직까지는 주춤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이 큰 폭의 상승 회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업계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코인의 동향들 연말까지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종훈 캐스터를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 기준 약 20% 하락했습니다. 이는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요. 여태 비트코인의 행보를 보면 최대 24%까지 하락했을 때 그 다음 행보가 역대 최고가를 향해 빨리 회복하는 전향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급격한 하락을 늘 겪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다음 가격 랠리를 위한 단기적일 수 있다를 암시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조정장 정말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은 펀드 유입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펀드 유입은 지난주 3억 6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중심 펀드는 유럽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이 출시된 지 5주 만에 최대 2억 4,7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약세 분위기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약 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 약 5% 상승했습니다. 거래자들은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이 계절적 강세를 고려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X 프로의 알렉스 쿠프트시케비치는 실제로 매도세가 끝나면 매수 세력이 이익 실현을 중단하고 하락장에서 매수를 시작하므로 하락장은 새로운 고점으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 거의 역대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50% 넘게 감소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와이차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올해 4.4달러에서 현재 1.8달러로 57.97%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거래 횟수도 최근 몇 개월 동안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일평균 35만 건에서 현재는 21만 3천 건에서 약 25만 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수수료 감소 원인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 확대, 멤풀 혼잡 회소, 수요 하락 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경우에는 수수료 1달러당 트랜잭션 가치가 13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수수료는 현재 42.58달러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이더리움 결제 효율성은 디파이나 NFT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비트코인 올해 4.4달러에서 1.8달러로 50% 넘게 거래 수수료 급감했던 부분도 전해드렸고요.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지 이 기관들, 고래들의 매수세가 유독 눈에 띄는 최근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이 기회다 싶었는지 또 바이더딥 했다면서요?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평소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최근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2021년 11월 29일 그 트위터를 통해서 평균 7,00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총 4억 1,41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923억 원의 상당으로 평균 구매가는 59,187달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서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12만 1,044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가치는 약 68억 달러, 한화로 8조 1,559억 원에 달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 매입에 전념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주주들을 위한 훌륭한 장기 투자라고 발언해 앞으로의 이런 관련 지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인데 이 하나의 회사에서 1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상당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외에도 업계에서는 좀 계속되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아직 나스닥 상당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계속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주를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구매를 지양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구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가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6월 7일 기관 투자자 대상 4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었는데 해당 회사채에는 총 16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그런 확실한 경고를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연준, 이제는 본격적인 디지털 달러와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하겠다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이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혁신센터를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이 센터를 통해서 더 나은 결제 방안을 모색하면서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인데요. 뉴욕 연준이 개설한 이 혁신센터는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금융 리스크를 연구하면서 또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 등 여러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중앙은행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혁신센터가 결제 시스템 개선을 전방위로 지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혁신센터는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 허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2019년 설립된 이노베이션 허브는 중앙은행에 도움이 될 주요 핀테크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기관 운영을 향상시킬 공공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합류를 한 가운데 미국은 디지털 달러 발행의 필요성을 고심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스턴 연준을 통해 기술을 실험 중이고 또 연준 이사회를 통해서도 관련 정책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까지 보다 규제를 좀 세워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는 미국의 발자취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조금 쇼킹이라면 쇼킹하는 뉴스가 좀 전해졌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자 또 우리 업계에 굉장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트위터의 잭 도시가 사임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잭 도시 그리고 트위터는 비트코인 업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잭 도시가 사임함에 따라 그 기존 CTO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파라그 아그라왈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됩니다. 10년 전 트위터에 합류하고 2017년부터 CTO를 재직했는데요. 이 파라그 아그라왈의 CEO 임명권은 30일 트위터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잭 도시는 트위터 CEO로서 파라그 아그라왈을 신뢰한다. 지난 10년간 그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가 이끌 차례라고 밝히기도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는데요. 이런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진의 변화가 단기간 내 트위터 발전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트위터의 신임 CEO 파라그 아그라왈이 잭 도시와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컨셉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평소 아그라왈은 자신의 생각이 잭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탈중앙화 컨셉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다음 세대의 인터넷 기술이 어느 한 기업에 종속되거나 한 기업에 통제되지 않는다고 늘 강조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경영진의 교체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인 회사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위터는 이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세 개 주요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영국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2%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세청 HMRC는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대형 IT 기업들에게 과세되는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검색 엔진, SN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 디지털 세금은 온라인 금융시장의 경우 원래 면제가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영국은 암호화폐를 더 이상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이 과세를 진행하는 영국의 입장에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안 테일러 크립토 UK 전무는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건 암호화폐 산업에 해롭다. 모든 부담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가 주 목적인 거래소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주로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함께 묶는 게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꿈꾸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자니아에서 CBDC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죠. 네, 지금 탄자니아에서 CBDC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탄자니아도 발행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CBDC 열풍이 불고 있는 듯 보입니다. 플로렌스 루오카 탄자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11월 25일 금융기관 총회에서 탄자니아 은행이 CBDC 채택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체 CBDC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CBDC 연구 개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같은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가 CBDC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확실히 이 나이지리아가 CBDC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CBDC 현황도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나이지리아 CBDC 현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10월 25일 CBDC 이 나리아를 최초로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나리아는 대중에게 완벽하게 개방된 CBDC로서 바하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공식 CBDC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는 11월 16일 이 나이라가 송금 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나이지리아 당국과 관련 협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BDC가 금융권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관련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렇게 디지털 금융 보급 속도가 약간 저조했던 그런 국가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낮았던 디지털 금융 보급 속도를 CBDC로 높이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 또한 이 CBDC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인도 정부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29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 역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 의회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발언 연이어 나오면서 규제안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서 은행권의 정의에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인도 재무장관의 발언은 인도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하고 CBDC 관련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CBDC 관련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도의회는 29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촉진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가 됩니다. 현재 인도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암호화폐 산업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인도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장 많은 시민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은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스위스에서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제는 NFT까지 거래하는 시대가 열린다면서요. 네, 기존에 이제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NFT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증권거래소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스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식스그룹의 자회사인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SDX는 NFT 펀드 상품 거래를 위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핀마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SDX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선두에 서고 싶어한다, 이런 야망을 드러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11월 30일 SDX 회장인 토마스 지부아의 인터뷰에 따르면 SDX는 언제나 부동산이나 예술품 등의 자산을 디지털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기존 금융상품 외에 이런 자산들의 NFT로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억눌린 부분은 가속화될 것이며 SDX가 NFT의 바람직한 인프라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어서 지부 회장은 단기적으로 NFT 토큰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비교적 빠르게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유동성과 가격 발견,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디지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음, 예술, NFT 작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증권거래소에서도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핫한 NFT, 도대체 어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거래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정확한 수치들로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NFT 최대 보유국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NFT를 보유한 국가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에 3명이 이미 NFT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파인더닷컴은 20개국의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이 32%로 1위, 태국이 27%로 2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NFT 채택률은 13.7%로 전 세계 6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NFT 최대 보유국 하면 당연히 미국일 줄 알았는데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니까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NFT 열풍이 말 그대로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좀 이 외에도 특이점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태국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NFT 채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건 프랜시스 파인더 암호화폐 부분 편집자는 평균 임금이 낮은 국가의 NFT 채택률이 더 높았다면서 NFT 거래와 NFT 기반 P2E 게임을 통해서 임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아예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앞서 엑시 인피니티 때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요즘 동남아에서는 게임, 이 NFT를 통한 수익벌이가 한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저희 조종훈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와 우리 시장의 이야기들, 발빠른 소식, 또 정확한 정보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이 세계 주요국들의 중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은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언급조차도 불가능하게 됐다면서요. 굉장히 중국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주요 암호화폐 매체들이 연이어서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의 언론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아시다시피 나섰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에 대한 단속을 발표했는데 이 관련 언론사 검열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중국 주요 암호화폐 매체 중 하나인 체인뉴스는 11월 15일 사이트 점검을 위해 웹사이트가 다운됐다가 11월 25일 이후에는 뉴스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체인뉴스는 위챗을 통해 11월 26일 운영을 중단한다고 최종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처음에는 채굴을 금지하다가 다음에는 거래를 금지했고 이제는 언론에서 멘션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굉장히 규제가 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운영 중단의 배경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운영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언급은 피했지만 이 중국의 암호화폐 언론 이런 검열이 아무래도 주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뉴스 포털 BCG 역시 7월 15일 중국 정부의 당국 규제 때문에 운영을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검열은 암호화폐 업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검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인터넷의 전제가 가능한 언론을 신화통신, 인민통신, 인민일보, 관영 언론 중심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다소 민감한 보도를 해온 경제 미디어인 차이신 제외되면서 사실상 언론 독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으로 규제한 이제 암호화폐의 보도를 계속해서 지속해온 암호화폐 매체들 역시 정부로부터 큰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이어서 줄줄이 운영 중단되는 암호화폐 관련 미디어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세계 주요 소식들 저희가 전달드려봤는데 확실히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다 발전시키고 좀 잘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연말되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과세입니다. 어제 과세와 관련해서 결국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해당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여야가 내년 초에 예정됐던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규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초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제 7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쪽에 목소리를 기울인 결과인데요.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 초로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됩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를 추동하는 힘이 바로 대선 정국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준비 부족 등으로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또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또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은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된다면서 또 즉각적인 현금 교환이나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또 야당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유예는 없다라고 밀어붙였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는 과세, 결국 국회 결정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 발 뺀 모습도 어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나연 캐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합의가 됐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가 2020년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정부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2022년부터 과세하더라도 차질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결국 의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해서 유예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11월 30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2023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과세 유예 시점인 2023년에도 다시 과세 유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과세와 관련돼서는 결국 1년 유예가 되는 방안으로 일축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법안이죠.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바로 이 트래블룰입니다. 트래블룰이 도입되고 나면은 결국 가상자산, 좀 우리 사회에서 다른 식으로 인정받아질 것 같고 시각도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현재 복권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지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은 30일 개최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TATF 개정 방향과 또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했는데요. 그는 트래블룰을 시행하면 특근법 정상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과세체계 수립, 그리고 업권법 논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가 투명해지면 이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트래블룰과 과세 점점 윤곽이 또렷하게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NFT 관련 소식 전달드렸는데 국내에서도 NFT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NFT 앞으로는 실물 자산을 벗어나 순수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국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30일 개최된 2021년 니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김종승 SKT 팀장은 NFT가 주목받는 이유로 희소성, 진본성과 함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제시하면서 크립토펑크나 크립토컬처와 과시욕구가 현재 NFT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수집 문화와 크립토컬처를 더 부추기고 커뮤니티에 소속됐다는 동질감이랑 NFT를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김종승 팀장은 산업 초기에는 오프체인 자산의 진본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향후에는 디지털 상에만 존재하는 자산을 증명하는 NFT가 더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승 팀장은 NFT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법적인 이슈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특정 실물 자산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이 NFT 소유자에게 배당된다면 이 해당 NFT는 일종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소유나 배당을 지원하는 NFT 또한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이슈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과 지식재산권을 갖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NFT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순수 디지털 자산으로 앞으로 인정받게 될 NFT, 하지만 한계점으로 여전히 이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이 존재한다라는 우려까지 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업비트의 두나무가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이름은 뭔가요? 네, 플랫폼의 이름은 세컨블록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나무가 이 세컨블록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세컨블록은 현실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확장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직관적인 사용성, 비즈니스부터 K-팝 공연까지 어떤 목적에도 최적화된 활용성을 보이는 게 강점으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의 화상 채팅 기능을 결합해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낮추고 또 현실에서의 확장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입니다. 두나무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2D 기반의 UI를 선택해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사용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인데요. 이 설명처럼 가상 공간 내 정보들이 2D로 구현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나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블록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더 정교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컨블록을 시작으로 두나무는 메타버스 산업이 가진 무한한 기회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콘텐츠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화상 채팅을 가능케 하는 두나무의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앞으로 좀 본격적인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은 저희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좋죠. 네, 좋습니다. 같네요. 네, 한편 또 신한은행에서는 이 국제송금 기술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기술의 검증 단계를 다 마친 건가요? 네, 신한은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송금 기술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코인들의 해외 송금 그리고 금융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이 마치 JPM 코인을 발행하는 것처럼 해외 주요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해외 송금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또 이 해외 간의 송금, 결국 암호화폐를 통해서는 이 트래블룰 적용도 있고 좀 넘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간의 송금 수단으로 사용한다. 분명한 이점도 존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추후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간 송금 방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어 시작이 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맹점입니다. 보통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외화 송금 전문으로 하게 될 시에는 수취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은행의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약 $20가 발생하고 영업일 기준 최소 2일에서 6일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개은행 없이 은행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지고 중개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원 미만이 소요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비만 내면 됩니다. 또한 송금에 필요한 시간 역시 35초 정도로 사실상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에 최대한 블록체인의 참 기능이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되는 네트워크 특성상 송금 진행 상황이나 송금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까 전해드렸듯이 CBDC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 앞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송금 결국에는 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코인의 국제 송금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스텔라 개발재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국경 간의 송금이 가능한 채널을 구축을 했으며 또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 그룹 역시 6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국제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국제 송금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은 9월 실험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이 국제 송금이 비용과 속도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해외 송금 실험과 관련해서
이번 기술 검증은 은행 코어 시스템 연동과 원화 정산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기술 검증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세 또 트래블과 관련돼서 보다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 또 신한은행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송금 이슈까지 저희가 전달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주요 알트코인 소식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훈 캐스터, 오늘은 어떤 종목 픽해 오셨을까요? 예, 지난주 제가 클레이튼 2.0에 관한 소식 가져왔었는데요. 똑같이 오늘도 클레이튼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트랜잭션 처리가 지연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40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고 정상화된 지 보름 만에 다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난 건데요.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NFT 서비스가 지금 커지는 와중인데 잦은 시스템 문제가 클레이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9일 오전 11시경 클레이튼 네트워크 트랜잭션 처리가 지연됐고 클레이튼 블록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클레이튼 스코프에서는 이날 홈페이지 상단에 데이터 처리 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레이튼 계열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원, 빗썸, 코빗 등이 해당 가상자산 입출금 임시 중단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클레이튼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클레이스왑 등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입출금 지연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클레이튼의 네트워크 다운 문제 사실 29일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좀 긴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멈춰 있었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 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풀이하던가요? 네, 13일에 클레이튼 공식 미디엄을 통해서 이제 보인 건데요. 메인넷 사이프레스에서 블록 생성 과정 중 노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블록이 생성되지 않았고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4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클레이튼 메인넷이 정상화가 됐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도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또 고장이냐 이런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클레이튼의 경우 전문 기업들이 아닌 소수의 대기업 위주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문제도 개입이 된다는 뜻인데요. 개방적인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나 NFT 등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약간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트랜잭션 과부하 관련 정책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또 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참 가슴 철렁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연 캐스터는 이어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저는 리플 들고 왔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리플이 지난 24시간 동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심리적 지지선인 1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오미크론의 공포를 떨치고 급반등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주말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하면서 1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리플이 기술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낮은 거래량과 관심 부족 등으로 회복이 더디고 있다. 하지만 핵심 가격인 1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 상황이 밝아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온라인 핀테크 및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집중 조명하면서 리플이 승소하면 리플이 주류 채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리플과 SEC의 소송 공방 벌써 1년째 접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에 승소하게 된다면 이 리플은 결국 주류로 다시 굴뚝 올라서게 될 것이다라고 풀이한 것 같은데요. 알트코인 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클레이 그리고 리플 소식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또 발빠른 뉴스로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주신 조종훈 그리고 이난 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코인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